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2주 내에 처방약값 낮추기 법안을 가결한다는 목표하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렸던 뉴욕시의 5개 식당 영구화 절차가 수개월째 정체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승객이 줄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 뉴욕 전철 이용객의 3분의 1이 영원히 전철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41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물가로 인해 어퍼 미들 클래스, 중상층도 고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2주 내에 처방약값 낮추기 법안을 가결한다는 목표하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5년부터 한 해 $2,000까지만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고 2026년부터는 값비싼 처방약 10종류, 2029년부터는 20종류를 할인해주는 법안을 2주 내에 표결 처리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비싼 처방약은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25% 이상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을 거부하는 제약회사에는 9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71% 등 미국민 83%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메디케어 등 연방정부의 의료비 부담도 10년간 $2,880억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오바마케어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돼 내년에도 저소득층 등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당초 민주당은 $2조 2천억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넣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좌절되자 처방 약값 낮추기,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등 2개 개별 법안의 통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렸던 뉴욕시의 5개 식당 영구화 절차가 수개월째 정체돼 있습니다. 25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 등은 5개 식당 소송 절차 때문에 새로운 5개 식당 디자인이나 라이센스 문제 등을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법무국 소송 담당 제이미슨 데이비스는 소송 때문에 5개 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이 지연된 것이라며 주 법원에 9월부터는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올 하반기엔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해 5개 식당 영구 디자인을 확정하고 조례안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5개 식당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맨하탄 뉴욕주 법원의 판결이 5개 식당 영구화 절차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맨하탄의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가 5개 영업 영구화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프랭크 네르보 판사는 뉴욕시가 5개 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뉴욕주의 환경품질검토법에 따라 식당 5개 영업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 교통국은 환경 영향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항변했고 1심 결정에 항소했으나 이후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승객이 줄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 뉴욕 전철 이용객의 3분의 1이 영원히 전철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는 최악의 경우 오는 2026년 중반이 돼도 뉴욕 전철의 승객은 팬데믹 이전의 73%에 불과할 것이며 이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90억 달러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 전철 승객은 팬데믹 이전의 61%에 불과해 맥킨지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16%나 낮은 상황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도 전철 승객이 최대 팬데믹 이전의 80% 수준에 머물 것이며 매년 16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MTA는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150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 중 절반은 팬데믹 이전의 적자를 충당하는 데 사용함에 따라 2025년에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예상보다 1년 빠른 내년부터 예산 절벽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TA는 연방정부 지원으로 정말 근근히 끌고 가고 있지만 내년쯤 이 돈이 모두 소진되면 직원 해고는 물론 전철 등의 서비스를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도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MTA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물가로 인해 어퍼 미들 클래스, 중상층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소득 7만 5,300달러에서 12만 7,300달러 사이인 중산층이 연방정부의 지원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반면 증시 폭락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까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지원된 경기 부양수표에서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차등 지원을 받았으며 특별 연방 실업수당, 부양자녀 세제 혜택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여유자금 등으로 증시에 투자했으나 올 들어 주가가 17%나 하락하는 등 증시 폭락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방은행은 올해 1분기 중산층의 부채는 1조 2,500억 달러로 모든 소득계층 중 가장 많았고 부유층의 부채는 1조 2천억 달러로 중상층보다 되려 적었습니다. 또 중산층의 부채는 9천억 달러, 저소득층은 9,5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체감지수 조사에서도 연소득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가 올 1월 110에서 6월에 78로 가장 많이 하락해 중산층의 씀씀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모기지 체납에 따른 압류 유예 조치가 끝나자 차압된 주택이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티트랙은 올해 상반기 전국 차압주택이 16만 4,581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전국 주택 854채당 한 채꼴로 0.12%에 달했으며 주별로는 일리노이주가 0.26%로 가장 높았고 뉴저지주가 0.24%로 두 번째로 차압률이 높았습니다. 또 오하이오, 델라웨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2분기 차압 건수가 9만 139건으로 1분기보다 1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65배나 증가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차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 은행이 차압 개시 통보를 한 주택은 11만 7,3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19배나 급증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12,8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 테네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차압이 급증한 것은 팬데믹이 진정세를 보이며 연방정부의 모기지 체납에 따른 차압 유예 조치가 종료됐고 각 주정부도 앞다퉈 차압 유예를 해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 전력청 소속 업무용 항공기를 자신의 전용기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5월 뉴욕 전력청 소속 비치크래프트 킹 에어 350 항공기를 자신의 전용기처럼 이용하며 뉴욕주 전역을 누벼 전력청 소속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발전소 16개와 1,400마일 이상의 송전선 등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항공기를 매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가 이 항공기를 자신의 전용기처럼 이용하면서 전력청 직원들은 상업용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대여섯 시간씩 운전해서 출장을 가는 등 큰 불편과 업무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지난 1월 새 항공기 구입을 추진하자 뉴욕주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인력과 장비 수송을 위해 항공기가 필요하다며 기존 항공기 무상 이전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1월 말일기에 이 항공기 양도를 승인했고 5월 말 양도가 마무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전력청의 킹에어 350 항공기는 호컬 주지사가 이용할 수 있는 5대의 항공기 중 한 대로 편입됐으며 지난 5월 이후 이 항공기를 5차례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주지사로 재임한 첫 7개월 동안에만 헬리콥터와 항공기 등을 모두 140차례 이상 이용했으며 주로 야간에 뉴욕시와 자신의 고향인 버팔로로 비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뉴욕주는 킹에어 200 항공기도 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각각 46년과 34년 된 낡은 비행기여서 호컬 주지사가 이용을 꺼리며 비교적 신형인 뉴욕 전력청의 킹 에어 350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백악관 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 등 암투병을 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제러드 쿠시너는 다음 달 23일 발간될 역사의 순간들, 백악관에서의 기억이라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갑상선암을 앓았으며 공포에 질렸던 순간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쿠시너는 지난 2019년 10월 중국과의 무역 협상 당시 암에 걸렸을 가능성을 처음 알았으며 그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뒤 목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쿠시너는 중국과의 강도 높은 무역 협상이 진행될 때 예상치 못한 무서운 개인적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며 루비통 공장 가동식에 참석하기 위해 텍사스로 가던 대통령 전용기에서 몸에 이상을 느꼈고 월터리드 군 병원에서 암에 걸렸으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쿠시너는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다음날 아침 이방카에게 자신이 있는 말투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의 토머스 파에이 박사가 목에 종양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암투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수감사절 바로 전 금요일에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시너는 암 수술을 전후해 매일 밤 자기 전에 아이들 방에 몇 분 더 머물며 그동안 자신이 가정에 너무 소홀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쿠시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수술 사실을 숨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술 전날 자신을 불러 수술이 두려우냐고 물은 뒤 걱정하지 말라며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쿠시너는 수술에서 제거한 종양의 조직 검사 결과 실제로 암으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조기 발견해서 종양을 제거한 것이 다행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다음 달 타이완을 방문한다는 계획에 미중 간 충돌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은 중국군 침공에 대비한 연례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중국군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타이완의 연례 군사훈련 모습입니다. 이틀째인 오늘 훈련엔 20척의 함정과 15기의 군용기 등이 동원됐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직접 구축함에 올라 참관했습니다. 공습에 대비한 민간 방공훈련도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近年来共机频繁扰台，特别在今年2月爆发了俄乌战争，所有这些事情都告诉我们必须居安思危。 이번 훈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의 대타이완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실시됐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다음 달 타이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미국 권력 서열 3위가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겠다며 방문을 추진하자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탄 항공기가 타이완 안에 착륙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설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我们正严阵以待，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采取坚定有力措施。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펠로시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긴장 완화 해법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여름 대목을 맞은 극장가에서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됩니다. 특히 첫 주자인 외계 플러스인과 한산은 컴퓨터 그래픽이 중요한 작품들인데 한국 영화 CG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제작 현장을 이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 외계인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CG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외계 비행선의 주차장 추격신과 엘리베이터 안 외계 로봇들의 격투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실제 현장 촬영을 통해 조명이나 광원의 위치 등 공간 정보를 파악한 뒤 비행선이 건물을 부수는 장면은 CG로 구축합니다. 100% CG에 가까운 이 장면은 상상의 결과가 아니라 3D 소프트웨어를 통해 나온 물리적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뭐 중력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실제에 맞는 현실적인 어떤 수치들을 최대한 찾아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로봇들의 전투씬도 스턴트맨들이 모션 캡처 복장을 입고 찍은 움직임과 실제 엘리베이터의 공간 정보에 기반해 CG로 재창조했습니다. 외계인은 줄잡아 400~500명의 디자이너가 후반 작업에만 1년 넘는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처음에 어떤 감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고요.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로 올라선 영화 한산 용의 출연.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이순신 장군의 대사와 영화 홍보 문구처럼 이 영화 역시 압도적 CG가 필요했습니다. 한산 대첩의 대규모 해상 전투씬을 실감나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죠. 김한민 감독은 역으로 바다에서는 단 한 컷도 전투씬을 찍지 않고 3,000평에 이르는 세트를 지어 CG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명량 때만 해도 직접 바다에 배를 좀 띄워야 했었어요. 물에 대한 어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지점에서 이제 노하우가 더 쌓이면서 특히 한산에서는 더더욱 이제 물에 배를 직접 띄울 필요가 없었어요. 시각 효과의 결정체인 영화에서 CG를 포함한 VFX는 이제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